인길방이 전해드리는 한국 뉴스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탱고를 찾아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양국 장병을 격려했다. 군 당국이 국방장관의 CP-탱고 방문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보란듯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3일 국방부 장관이 작전지휘소 CP-탱고를 찾아 UFS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한미훈련 기간 CP-탱고를 들르는 것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방문 사진을 군 당국이 먼저 공개한 건 지난 2016년 3월 키 리졸브 훈련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이후 6년여 만이다. 국방부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자 상징이라면서 연습기간 동안 상황에 몰입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작전계획을 검증 및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은 또 첨단 무기체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격려했다. 한미연합작전의 심장부로 불리는 CP-탱고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사시에 전쟁지휘소로 사용하는 지하벙커다. CP-탱고는 최첨단 전쟁지휘 시스템이 총망라된 시설로 알려져 있다. 5년 만에 실전 수준의 연합야외 기동 훈련까지 실시되는 이번의 실전처럼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UFS를 계기로 국방부 장관의 CP-탱고 방문 사실을 공개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가 실전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가디즈에 진입했다. 우리 군은 공군 F-16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전술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두 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 군용기의 가디즈 진입과 관련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복수의 중국 군용기와 함께 독도 인근 가디즈에 자국 군용기를 진입시킨 바 있다. 당시 Tu-95 폭격기 2대와 전투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중국 H-6 폭격기 2대와 함께 동해 북쪽 지역에서 합류해 가디즈에 들어왔다가 벗어났다. 이때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 등이 출격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펼쳤다. 방공식별구역 가디즈는 영공과 다른 개념으로 각국이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22일 유엔 군사령관이 처음 가디즈를 설정했으며 이후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며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미가 연합훈련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이번 가디즈 진입은 한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도 동시에 겨냥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경제 금융 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자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회원국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공개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탄원서와 관련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겸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탄원에 주 위원장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제 대답이었다며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에 비춰보니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고 말한 게 무슨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지난 19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보낸 A4 용지 4장 분량에 잡힐 탄원서에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절대자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또 지방선거 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주로까지 미뤄진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문하면 대략 결과가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안다며 특별히 많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내년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원전 관련 재난 영화를 본 뒤 실시한 어처구니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시 감사한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들도 줄줄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탈원전 사업 감사에 대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했고, 지난해 3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연내 감사 계획을 밝혔는데, 감사 대상이 권력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 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 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를 지적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아닌 태도 지적만 거듭되면서 야당의 무능 자격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질의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말씀해 보시라.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 등 도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자신도 연루된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는 돌연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국회법상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가 막히다며 회의장에서 한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공세는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고,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규탄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도발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첫째는 무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9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공세로 사실상 자멸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노트북 기증 의혹 등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와 여론의 비웃음을 샀다. 오히려 한 장관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며 의원들을 타일렀고, 덕분에 자신의 청문회에서 인지도까지 확실히 쌓았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한 장관에 대한 태도 지적, 고성 등을 이어갔다. 가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를 해도 엘리트 검사 출신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실세 한 장관의 논리 정연한 답변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 의원이 봐도 한 장관의 답변에는 막힘이 없다며 이제는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자격 문제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특수통 요직을 거치며 사실상 문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상당수가 문 정권의 실책을 찌르는 모양새가 됐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다. 지난 5월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지난 3년에는 조국 사태 이후 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쫓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다는 집권 초기,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부인 법인카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향후 민주당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진원 기자. 셋째는 명분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밀어붙인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켜놓고 왜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냐고 따져봤자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한 장관이 간파하고 강하게 반박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강성 의원들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지선에서 대패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민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검수완박 입법에만 몰입한 당의 답답함에 일반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23일 경찰에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 씨가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사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조사실이 있는 별관 건물로 들어갔다. 김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일정을 조율해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까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5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김 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월 배 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 등을 구입해 김 씨의 집으로 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과 김 씨, 배 씨 등을 고발했다. 경기도도 지난 2월부터 감사를 벌여 3월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의원은 김 씨가 귀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재명 의원은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도 아내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법인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3일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펼쳤다. 당대표를 포함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의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의 당원 명문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사실상 차기 당대표 자리를 굳힌 이재명 후보를 겨눴다. 민주당은 24일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원 신설안을 중앙위원회 찬반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박 후보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거나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토론도 없이 찬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정당이 될까봐 무섭다고 비판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24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 연기를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을 둘러싸고도 시각차가 확연했다. 박 후보는 비명계 의원들의 토론회를 마친 뒤 김혜경 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 조준한 것이다. 해가 거듭들수록 한국인의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는 추세이다. 3년 전에 비해 중국을 향한 긍정 인상은 절반으로 줄었고 부정 인상은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중국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에 대한 부정 인상의 기저엔 전랑 외교로 대표되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대한 반발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중 뇌관으로 다시 떠오른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한류를 제한한 중국의 한안령이 반중국 정서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맞서 정부가 외교 안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사드기지는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4.7%에 달했다. 중국의 강압적 외교 행태는 오히려 미중 갈등보다 더 큰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것은 사드 보복과 같은 한국과 중국의 민감한 현안이 해결된다 해도 한국 등 국제사회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우리 국민의 불신이 강한 국가입니다. 단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인상에선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편 속했다. 한국인들은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의 급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미중 경쟁에 대한 전망도 과거에 비해 일부 달라진 양상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8.2%에 달했지만 7년 전과 비교했을 땐 25%포인트 이상 줄었다. 중국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을 제치고 국제 질서와 규범을 선도하는 리더 국가가 되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을 지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다수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즉 중립을 지키거나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주요 현안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별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수립에 대해선 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관련 전략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경제 분야에서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강서 금천 양천구의 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 월세 시장 지표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의 주택의 신규 계약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84.5%, 갱신 계약은 77.5%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규 계약 전세가율을 보면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다. 금천구 92.8%와 양천구 92.6%, 도 90%를 넘었다. 이어 관악 89.7%, 강동 89.6%, 구로구 89.5%, 도 90%에 육박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을수록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강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크다.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은 54.2%, 갱신 계약은 38.3%로 연립 다세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2분기 전 월세 전환율은 아파트 평균 3.9%, 연립 다세대 5.2%로 나타났다. 전 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을 뜻한다. 전 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셋값 대비 월세가 높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이 50일 넘게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연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엄정히 따지겠다는 얘기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이 보고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과 여론 악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액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박 인도 유예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부여되는 점, 하계 휴가 기간 출근에 따른 일정 단축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선박제조 시설인 제1도크를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은 하청지회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자 정부가 나설 분위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 시위를 이어간 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다. 관련 파업을 진행한 지는 100일이 넘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교섭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청업체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안 때문이다. 현재 양측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미 올려줬다는 하이트진로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운임 30% 인상이다. 2009년 유가 하락으로 운송료를 낮춘 이후 현재까지 실질 인상률이 0%라는 주장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들과 운송료를 분기별로 책정하며 오른 기름값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0%라는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이트진로 운송 화물차 기사들의 총파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쌍용자동차가 중형 SUV 토레스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토레스는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6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러한 인기가 이어질 경우 이른바 르쌍스웨 르노코리아 자동차 쌍용차 한국 GM으로 불리는 외국계 완성차 3사의 판매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뒤 7월 5일 공식 출시된 토레스는 현재까지 총 6만 1000여 대가 계약됐다. 이는 지난해 쌍용차의 내수시장 판매량 56,363대를 뛰어넘는 수치다. 또 토레스와 같은 체급으로 여겨지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각각 4만 8천 대, 4만 대가 팔린 것을 고려하면 계약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다. 토레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가성비를 내세워 사전 계약 3주 만에 3만 대를 넘었고, 지난달 중순과 말에 각각 4만 대와 5만 대를 돌파한 바 있다. 토레스가 큰 인기를 끌자 쌍용차도 물들어올 때 놓쳤자는 각오로 총력 생산에 나서고 있다. 홀류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쌍용차 평택 공장의 토레스 생산 대수는 애초 월 평균 3천여 대 수준이었지만 올해 연말까지 2만 5천 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생산체제를 2교대로 전환하고 주말 특근까지 실시 중이다. 토레스의 인기로 쌍용차가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르쌍스웨의 월간 판매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완성차 3사는 반제품 조립 수출인 CKD를 포함할 경우 한국 GM, 르노코리아, 쌍용의 순서로 월간 판매 순위가 결정됐다. 르노코리아가 최근 XM3의 수출 호조로 한국 GM의 판매량을 추월한 적은 있지만 만년 꼴찌 쌍용차가 나머지 두 업체를 앞지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르노코리아와 쌍용차가 각각 1만 6천 대, 1만 7천 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토레스의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쌍용차가 올해 안에 르노코리아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렸던 쌍용차가 KG그룹의 안정적 인수 작업과 토레스의 인기몰이로 회생하는 분위기라며 깔끔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배터리셀 공장에 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현대차 기아의 주요 전기차 생산 거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남아 전기차 시장 자체는 확대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다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에 투자 자금 7억 1천만 달러 약 7,831억 원을 확보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는 배터리셀 공장은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이듬해인 2024년 상반기에 배터리셀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 자금 확보로 전기차 전용 모델에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출자사들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도 순항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셀 신기술을 적용해 달아오르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미 글로벌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전기차 시장 생산 능력도 나날이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로 지난해 글로벌 니켈 생산의 37%를 차지했다. 이에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동남아의 전기차 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94%, 태국 31%, 말레이시아 51%, 베트남은 51%다. 총 생산량은 2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수출 허브로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공장을 구축했으며 지난 1월부터 크레타 아이오닉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완공되면 아세안 전기차 시장 확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남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그 외 지역으로 수출하더라도 정작 현지에서는 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말레이시아는 0.3%, 태국은 0.7%다. 아세안 지역에서 전기차 구매 고려 시 가장 우선순위는 가격인데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높은 수입 관세와 낮은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제조업체의 부품 수입 관세 사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이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맥킨지는 특히 유럽 일본산 전기차는 사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행 보조금 정책이 유지되고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없으면 아세안의 전기차와 내연기관 간 총소유 비용 차이가 2030년이 돼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다. 아세안 각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전기차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아세안 전역에 13만 5천 개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킨지의 계산이다. 이는 현재의 30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시장 확장이 어렵다. 태국과 필리핀 등이 충전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세안 전역에서는 여전히 관련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현지 업체들도 동남아 시장보다는 해외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모양새다. 베트남의 현대차로 불리는 빈페스트의 경우 20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는다. 글로벌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와 낮은 생산 단가 때문에 베트남에 공장을 유치하는 가운데 정작 베트남 기업은 이 같은 이점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 셈이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현재 전기차 글로벌 수요의 중심은 유럽, 미국, 중국이라며 동남아에는 현재 이 같은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가 동남아 자동차 생산의 핵심이 되려면 아직은 수출 시장의 수요를 의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산 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국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1위 기업 비아디의 한국 진출도 예정돼 있어 중국 자동차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9만 4천여 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9.8% 줄며 반토막이 났다. 시장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2.0%에서 올해 상반기 1.0%로 떨어졌다. 기아의 상반기 판매량도 27.2% 감소한 4만 5천 대에 그쳤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차 판매량은 2016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서 180만 대의 차량을 팔았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약 50만 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차는 계속된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베이징 1공장을 중국 전기차 업체 리오토에 매각했다. 반면 중국산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수입차 판매량은 5,11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00의 순화홉대보다 125.3% 증가한 수치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독일은 2.9%, 미국은 22.6%, 일본은 25.8%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특히 중국산 상용차 판매량이 312%나 급증하며 중국산 자동차 전체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 국산 동급 모델 대비 저렴한 가격이 무기였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상반기 11대에서 올해 상반기 916대로 8,218.2% 늘었고, 전기버스는 148대에서 436대로 194.6% 증가했다. 상용차 판매 규모는 410세대에서 1,700세대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중국 소형 전기화물차 마사다의 경우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대로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약 1,500만 원대의 구입이 가능하다. 국산 동급 대비 약 1,000만 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올해 4월 출시 이후 초도 물량 1,000대가 모두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전기버스의 대당 수입가는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국산 전기버스 3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48.7%까지 늘어 절반에 육박한다. 폴스타는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회사인 지리자동차가 스웨덴 볼보와 합작해 설립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다. 지리차는 볼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BMW iX3 경우 BMW가 브릴리언스 오토와 설립한 중국 현지 합작 회사인 BMW 브릴리언스 오토모티브를 통해 전량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중국산 자동차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BYD는 최근 국내에 전기자동차 상표권을 출원하며 진출을 예고했다. BYD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전기차와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BYD의 한국 법인은 최근 실, 돌핀, 아토 등 7개 차종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 중 실은 BYD가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해 내놓은 차다. 업계에서는 BYD가 국내 시장에 가장 먼저 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리차는 르노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리차는 르노코리아의 지분 34.02%를 2,640억에 인수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지리차는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르노코리아와 지리차는 2024년부터 볼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고 2024년부터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유지 중인 삼성이 이르면 다음 달 초 2022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새 정부 들어 향후 5년간 8만 명을 직접 신규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한 만큼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SK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입사원 공채는 지원서 접수, 직무적 합도 평가, 직무적성 검사, 종합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영업 경영 지원 직군은 직무 에세이를 바탕으로 직무적 합성 평가를 한다. 연구개발직과 기술 소프트웨어 직군은 에세이 없이 전공 이수 과목과 성적을 토대로 직무적 합성을 판단한다. 필기시험인 직무적성 검사인 GSAT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지내오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공채 규모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의 5년간 8만 명 채용 계획에 비춰보면 연평균 1만 6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지털솔루션 부문은 별도로 고급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16일에서 24일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의 석박사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테크앤드커리어 포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5시간 동안 강연과 취업 상담을 병행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TNC 포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채용 설명회로 주로 해외 대학에서 진행돼 왔다. 국내에서 특정 대학의 주요 경영진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는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이 서울대와 성균관대, 정은승 디지털솔루션 DS 부문 최고 기술 경영자가 카이스트,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연세대, 박용인 LSI 사업부장이 포항공대를 각각 찾아 강연에 나선다. 필기시험인 GSAT는 삼성 3급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수리 20문항, 추리 30문항 총 50문항을 1시간 동안 풀어야 한다. 수리 영역은 응용계산, 자료 해석으로 나누어지며 추리 영역은 어휘추리, 도식추리, 도형추리, 언어추리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만에 다시 5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미국 긴축 정책 가속화와 유럽 에너지 위기 여파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후 현장 경영에 복귀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5% 하락한 59,1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5만원대로 내려온 건 종가 기준 7거래일 만이다. 아울러 3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낙폭도 1.0%에서 1.52%, 1.55%로 연일 확대됐다. 이날 삼성전자의 매도를 견인한 건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기관은 831억 원, 외국인은 571억 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421억 원 순매수했다. 이달 누적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이날을 기점으로 8억 7천만 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관은 7,719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이달 들어서 7,449억 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 건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에선 이번 주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원들이 긴축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할 확률이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을 이날 넘어섰다. 아울러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비롯해 라인강 수위 하락 등으로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된 것도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전하고 최근 유행 진행 속도가 둔화하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의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만 258명을 기록했다. 두 주 전인 9일 14만 9,860명과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9만 9,327명, 이달 2일 11만 1,789명 등 일주일 단위로 20에서 30% 늘던 것에 비해 증가폭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주 감염제 생산지수는 1.06으로 전주 1.18 대비 0.1이 낮았다.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제 생산지수가 소폭 감소했고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정점 구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규모는 줄더라도 당분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 정점을 9월 초 각각 800에서 900명, 100에서 140명 규모로 예상했다. 상황총괄단장은 사망과 위중증은 확진자 증가와 시차를 갖는다면서 2에서 3주 정도 이후까지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이 지나가더라도 10월과 11월 사이 다시 한 번 큰 규모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감염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선 22일 가을에서 초겨울쯤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예상했다. 상황총괄단장은 지금은 고위험군 보호, 신속한 진단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가장 절실한 시기라면서 예방 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4차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전 원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1년 새 3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전은 예금 보험료를 부채로 잡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에는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부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올 연말이면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 4,895억 원이다. 1분기에 7조 7,869억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포함해 상반기에만 14조 33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또 14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모두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어 이는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 가격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197.57원에 달해 200원 선에 근접했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에서 120원 수준이어서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통상 3분기가 여름철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것을 고려하면 한전의 예상 3분기 적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1분기 기록을 깰 수도 있다. 한전은 우선 회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상반기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누적 발행액이 6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20조 원 정도의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칫 발행한도 91조 8천억 원에 다가서게 된다. 한전법에는 적립금과 자본금 합계 45조 9천억 원의 2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3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내년 3월 결산 때 현재 40조 원 수준인 적립금은 10조 원 정도로 줄게 돼 회사채 발행액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한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이 한도를 넘으면 단순히 회사채 발행이 더 안 되는데 그치지 않고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수 없어 한전법 개정은 무조건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와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은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5원 인상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전 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올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를 해야 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디램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이달 10% 후반대로 주저앉으며 반도체 코리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만 실제 경제 효과는 그 이상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플랫폼 업체와 견줄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 실제 반도체 단일 제품에 올인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은 30%에 달한다. 가전 스마트폰 등 여타 사업부 비중이 큰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부문만 영업이익률을 별도 집계할 경우 SK 하이닉스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13조 4,443억 원에 달하며 SK 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 또한 3조 7,997억 원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가 65조 5천억 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두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비중은 단순 계산 시 전체 법인세의 26%에 달한다. 제조업인 반도체 기업이 이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독과점 덕분이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 개사가 과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에게도 불구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특히 디램은 기술 장벽이 높고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액도 천문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초정밀 디램 시장에서 여타 기업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낸드 플래시 시장은 앞선 3개 업체 외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등 5개 업체가 과점하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이익이 박하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완료한 데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조만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남다른 위상을 자랑하는 이유다. 반면 디스플레이, 선박, 화학, 배터리 등 여타 주력 산업군은 치열한 시장 경쟁 및 높은 원가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 99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LG 디스플레이 또한 올 2분기 4,88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의 올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214억 원에 달하며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은 3.8%대에 불과하다. 2012년 국내 수출 품목 1위를 기록하며 한일 수출력군으로 불렸던 정유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라 올 2분기 1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반짝했을 뿐이다. 한국 경제 내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반도체 수출마저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한 62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9%에서 18.7%로 1년 새 2.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25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했던 반도체 수출액도 이달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2.1%를 기록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3월 37.9%를 정점을 찍은 후 4월 16.0%, 5월 14.9%, 6월 10.7%, 7월 2.1%로 넉 달 연속 하락세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 부문에서 역대 최악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무역 수지는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또한 적자 기록이 확실시된다.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달 1일에서 20일 기준 무역 적자 규모는 102억 1,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1일에서 20일 기준 무역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 8월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각 산업별 기술 고도화 전략을 골자로 한 수출 진흥책을 내놓으며 반등을 노리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가격 반등과 에너지 가격 하락 모두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중국과의 무역 수지 또한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2일 포드가 3,0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2,000명은 정규직 직원이고 나머지 1,000명은 하청업체가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직원들이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통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는 정리해고로 절감한 비용을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포드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정리해고가 자원 재분배와 함께 경쟁자들의 뒤처진 비용 구조 개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드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오는 2026년까지 회사의 비용을 30억 달러 줄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회사의 특정 분야의 인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교 30주년을 맞는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배는 시진핑의 사면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올가을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진핑이 2018년 헌법을 고쳐 1982년 이래 지켜진 국가주석의 사면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을 때부터 예고됐다. 덩샤오핑이 1인 권력 집중 방지를 위해 만든 두 가지 원칙 즉 한 시기에 지도부가 물러나기 전 차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집단 지도 체제 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진핑의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임 확정 후엔 마오쩌둥이 얻은 위대한 영도자 칭호처럼 인민영수란 칭호를 얻은 뒤 덩샤오핑처럼 사망 때까지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은 23일 전망에 대해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소득, 빈부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특히 사면임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인 하나의 중국을 완성해야만 마오쩌둥의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견줄 만한 업적을 쌓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굴기를 차단하려는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미중의 격렬한 대립은 결국 한반도의 아문을 들이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해 태평양의 섬을 이은 가상의 선인 일도련선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넘어 이도련선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3도련선인 알류사열도, 하와이, 뉴질랜드까지 진출해 태평양의 패권을 움켜쥐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일도련선이 관통되면 앞마당인 태평양의 괌까지 중국이 진출할 수 있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 한다. 또 미국은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근 반도체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등이 있는 대만의 반도체 핵심 설비와 기술자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중국을 덮친 기록적 가뭄으로 양쯔강 일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수력 발전, 수상 운송뿐 아니라 주요 기업 활동까지 멈출 위기에 처했다. 22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의 9월까지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중국 전역에 가뭄 경보가 내려졌다.
총 에너지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스촨성은 양쯔강 수위가 급감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촨성 수력 발전용 저수지 수위가 절반으로 급감하면서 스촨성 지방정부는 최고 수준인 특별히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올 여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력 수요는 25%가 늘어난 상황이다. 수력 발전량의 감소는 충칭시와 후베이성의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촨성은 지난주 수천 개의 공장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했고 일반 주민에게도 배급제를 실시했다. 토요타, 팍스콘과 테슬라 공장 몇 곳 역시 지난 2주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양쯔강은 중국인 4억 명의 식수원이고 중국 경제의 필수적인 운송로이기도 하다. 올 여름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세계적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양쯔강 주요 구간의 수위는 지난 5년간 평균의 50%에도 못 미친다. 가뭄은 인근 지역 주민 240만 명과 스촨성, 허베이성, 후난성, 충칭시 등의 농지 2.2m/헥타르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수원이 말라버린 지역엔 식수차가 물을 배급하고 있다. 충칭시에서는 강물이 바닥을 보이면서 수몰됐던 600년 전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콜로라도강, 유럽의 라인강, 루아르강을 포함해 세계 곳곳의 주요 강들이 기록적 고온 현상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가뭄과 고온 현상을 기후위기의 여파로 보고 있다. 국가기후센터 예보담당 리전은 지난주 가뭄과 열파 현상을 압력 솥에 비유하면서 미래에도 유사한 열파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고온과 가뭄에 따른 최고 단계의 적색 경보가 10일째 연속 발령됐다.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초과금액 환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10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 원에서 584만 원까지다. 174만 9,831명에게 모두 2조 3,86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다. 수혜자 중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8만 9,188명, 5.4% 늘었고 지급액은 1,389억 원, 6.2% 증가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증 외래 진료가 감소해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 12.2% 보다 둔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늘도 인길방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